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분을 본 것 같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유명하시니까. 근데 맞아요. Y스트릿이 솔직히 이분을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회사 생활 네.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 진짜 중요한 시즌 아닙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부부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많이 물어봐요? 내년에 뭐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근데 저한테는 그냥 유동성 얘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유동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연준의 힘이 강력하고 네. 그 유동성에 따라서 주식의 물높이처럼 수위처럼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둘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또 그게 전부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유동성 얘기를 제 방송에 나와서 한 지가 2, 3년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유동성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요즘에 영래포 지급준비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2, 3년 전만 해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주식시장이랑 무슨 관계냐. 음.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 얘기를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시장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 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그게 시장 전체를 다 대변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유동성이 잘 흘러가게 뭐 정부든 기업이든 민간이든 잘 흘러가게 조절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지금의 자산시장은 앞으로도 뭐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처럼 네. 그 때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네. 배 띄울 때를 알아야죠. 근데 무슨 유동성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뭘 봐야 될까요, 유동성? 이게 말은 쉬운데 또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항상 뭐 우리로 따지면 금통위 FOMC에서 나오는 네. 기준금리부터 보고 점도표 보고 그렇죠. 뭐 QT가 어떻게 축소되는지 혹여나 QE로 가는지 국채 매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게 또 어디까지 봐야 하고 이게 그 흐름이 또 중간중간 어떻게 되는지도 헷갈려요. 네. 그래서 성상현 부부장님을 모신 겁니다.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알았어, 다 알았고 그래서 내년에 음. 어떻게 돼? 내년에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또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 네. 연준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연준만 보면 우리는 기준금리 추이만 보거든요. 저는 기준금리 추이를 보고 자산시장을 전망한 사람들은 최근 2, 3년 동안 거의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도 반등합니다. 그러면 연준은 그 과열된 시장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과열이 사그라들면서 위축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 사실상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서는 자산시장의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를 올렸지만 네네. 2022년에 한번 변동성이 생겼지만 2023, 2024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추세였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날라갔죠. 그게 기준금리를 가지고 자산시장을 전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이클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들은 네. 저는 일단 과거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토대로 했을 때 지금이 과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해서 자산시장이 부러질 시기인가, 아니면 그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일정 부분 활용하려고 하는 시기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최근 우리가 20, 30년 동안 경기 사이클을 봐서는 절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은 폭풍의 시대다. 그 폭풍의 시대가 재편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양극화라는 게 심하지만 미국은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분열도 많이 되어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 첫 번째.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해서 120%를 넘어갑니다. 예.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았던 적은 1940년대 이후에 없었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 네, 이 정부 부채 문제가 두 번째. 그리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트래핑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결국 패권 국가는 최대 수입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달러를 찍어서 다른 수출국들에게 자기의 통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무역 적자가 나도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이게 자본 수지 흑자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본 수지 흑자로 끌어오는 게 옛날만큼 쉽지 않아졌다. 금융의 문제가 저는 세 번째.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한 번에 겹치는 시기에서는 과거에는 하나만 문제가 됐어도 그 국가가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가 아니라 지금 세 개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체제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면 현재 미국은 이 부분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있었고 네. 아무리 부채 비율이 높아졌어도 미국은 안전하고 네. 아무리 무역 적자를 봐도 세계 사람들은 또 달러를 원하고 또 미국에 재투자를 했으니 네. 미국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돌아갔는데 네. 과연 이 삼박자 속에서 미국의 이 부채로 인한 경제는 언제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것인가 이 네. 퀘스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가 제가 생각하는 향후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오늘 답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있죠. 끝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새로운 저는 체제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980년도에 레이건이 설정해놓은 예. 친자유주의 시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트래핀 딜레마가 되더라도 뭔가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대였어요. 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로는 미국 일강체제였잖아요. 네. 그 누구도 그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일례로 이 표를 좀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왜 그럴까? 네. 미국은 현재 산업 인프라에서 우리가 기반을 잃고 있다라는 의식이, 위기의식이 매우 지금 강해진 상황입니다. 네. 2000년 초반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전 세계의 3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 왕국이었죠. 그 전에는 더 강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도 기준으로 12%,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조 기준으로요? 네. 네, 반도체 생산하는. 음.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GDP에서 미국, EU, 중국은 지금 또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 비중으로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반도체 네. 말고도. 제조에서 보면, 그러니까 GDP, 전 세계 GDP에서 미국, EU,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2000년 초반에 가장 위에 있는 30.3%, EU가 21%, 중국은 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25년이 흘렀잖아요. 흐르고 난 뒤에 현재 상황을 보니까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 EU는 17%, 중국은 3.6%에서 16.8%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많이 커져서. 네. 과거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네. 토대로 네.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을 가져왔어요. 예. 당시에 보면 미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영국은 1차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 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사실상 이걸 보면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산업을 이끌고 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게 보통 40년에서 50년 주기로 일어나요. 네네네. 근데 다음 혁명을 이끄는 주도가 못 되면 그 혁명을 이끌고 오는 제조 사이클에 그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도 그 전에 네덜란드에서 그걸 가져갔고요. 영국은 사실 네덜란드의 그 해상 패권에서 영국은 어떻게 보면 산업 패권을 가져갔어요.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네네네. 그런데 2차 산업혁명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실 1900년부터 제대로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미국이 어떻게 보면 1950년에 그리고 2000년에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 토대로 그것만 계속 꾸준히 만들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패권을 계속 변신을 해가면서 지금의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던 상황이죠.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고 하면 2025년은 지금 레이건 시대 때 만들어진 패권, 반도체 사이클, 네. 이 패권은 미국이 이제 이 동력이 다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새로운 산업 사이클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게 첫 네. 번째인데 그 새로운 산업 사이클을 미국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누구든지 이게 앞으로 이끌고 가는 산업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 사이클을 이끌고 가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AI거든요. 네. AI. 중국은 AI라고 하는 거를 2017년에 정부 주도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시작했습니다. 2018년 인도, 러시아가 시작했습니다. 네. 2019년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트럼프가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는 정부 주도로 이끌고 가지 않으면 워낙에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는 민간에 모든 걸 맡길 수 없어요. 중국이 가장 빨리 했는데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은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중국 국가들보다 좀 더 이전에 그걸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거를 2019년에 빅테크가 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품으면서
사이클을 이제 끌고 가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빅테크가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가 사실 요즘에 거의 하나의 기업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예. 빅테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아직까지는 AI 산업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언제든지 크로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저는 항상 이 얘기해요. 우리가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들어본 적이라도 있는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박정희 시대 때는 네. 국가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네. 네. 그 이후 1980년도 이후에는 미국이 설계해 놓은 시장 자체에서 우리는 다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모든 게 맡기는 게 정석이라고 모든 예, 경제학적이 예.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예. 맞아. 그거는 민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가 그렇게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민간이 결정을 하고 그게 그 기술이었다고 하면 그게 시장을 만들고 그게 국가를 부강하게 해준다. 네. 그런데 신흥국들이 선진국을 될 때는 대부분 국가가 주도해서 어떤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게 그 나라의 핵심 동력이 되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70년대처럼. 네. 선진국이 되면 이제 국가보다는 시장에다 맡기는 거죠. 미국은 지금 시장에다 맡기면 그 동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금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더 따라잡힐 수 있다. 네. 그런 위기감. 네. 지금 중국의 모델이 모든 게 맞다라는 거 아닌데 현재 중국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모델 때문에 너무나 빨리 서방에 대비해서 중국이 빨리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 밑에 그 그림을 보시면 예. 파란색이 그거예요. 선진국 중심으로 산업 정책에 정책 개입이 늘어나는 횟수. 2009년부터 선진국들이 산업 정책에 개입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지금 많이 하고 있냐? 하이테크 제조업과 원자재 에너지 이런 쪽으로 지금 선진국들이 산업 정책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국가가 제일 똑똑하니까 네. 내가 이끌고 갈게. 니네가 들어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거나 포퓰리즘 쪽으로만 간다고 해버리면 예. 그 국가는 망하는 길로 가겠죠. 근데 좋은 방향으로 가면 그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칩스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쉽게 말하면 거예요. 정부가 1달러 투자할게. 민간이 9달러 가져와. 그래서 10달러 모아서 우리 과학기술에 투자하자. 대신 돈을 얼마를 가지고 와. 우리는 어느 쪽으로 투자하자는 게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가가 사실 산업을 찍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만약에 기업들이 뭐 얼마가 있는데 이 돈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지 말고 이쪽으로 집중을 해 라고 하는 게 사실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고 국가 자본주의고 그게 민간이랑 합심일 때 그 파괴력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어발 경영하지 말고 철 만드는 건 포항제 처리하고 네. 뭐 윤활유나 기름 만드는 건 유공이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오라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2025년, 2026년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선진국, 사이클은 죄송해요. 말씀. 선진국이 네. 국가 자본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게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중국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는 걸 봤어요.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 특히 미국 시장에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돈과 돈의 속도의 곱입니다. 근데 돈이 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생각하는 미국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보면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다. 통화량이. 이 돌지가 않는다.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기력을 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레가시 반도체. 이 사이클은 더 이상의 생산 속도를 막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죠. 대부분 다 레가시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교체 주기만 봐도 알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아까 제가 막 그 양극화도 얘기했잖아요. 1940년에서 1960년도에 미국의 중산층이 가장 많이 형성됐던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중산층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돈이 가기 시작했고 이게 생산이 돈은 노동소득이라는 게 없었다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레이건이 잘 만들어놔서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만들어놓은 체제 자체가 워킹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초반에 국가가 딱 해야 키를 된다. 잡고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그게 거죠.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이 지금 또 치고 올라오는 게 두 번째. 이게 아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패권을 가지고 올 때 영국이 금융도 그때 다시 패권을 다 가지고 맞아요. 있었어요. 파운드. 금융의 허브였죠. 산업도 패권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융 패권은 그때도 다시 뺏기지 않았어요. 근데 산업 패권을 가지고 온 미국이 그걸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의 가장 큰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면
금융은 여전히 미국이 지금 최강국입니다. 네. 금융 패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언제든지 크로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협의식이 매우 강하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이 제가 국가 자본주의 두 기둥이 그럼 뭘까? 그러면 결국은 산업 육성하고 금융 통제를, 금융을 잘 관리하는 방식이 얘들은 가장 핵심이 될 거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1980년대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80년대에 반도체, 신자유주의, 소련이 붕괴되면 냉전 종식, 그러면서 네. 미국의 일강 체제가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은 저는 202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레이건의 그 신자유주의 방식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 시장에다 맡긴다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40, 50년 동안 보한 거는 이게 정석이라고 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 그 1929년에 대공황이 났을 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전부 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 그 정치인들이나 뭐 미국 언론들이나 다 공산당이라고 했고, 시장은 국가가 개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정석이었어요. 아. 지금이랑 비슷했습니다. 1930년대 초반만 해도. 네. 그때 그래서 주류로 있었던 경제학은 지금의 경제학이랑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비슷했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손. 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때 뉴딜 정책 단행을 했고, 네. 대규모 이제 실업자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실 대공황이 뭐 뉴딜 정책 하나로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이후에 2차 대전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민간이 이제 제대로 사이클을 돌기 시작했죠. 그걸 만들어내면서.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경기 회복될 때도 된다. 그 10년 가까이 흘러서 또 이렇게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자고 하면 국가가 주도해서 이 현재 상황을 막아내고, 예. 나중에 민간의 그 민간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대출 사이클을 풀어가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네. 이 방식이 저는 앞으로 미국이 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국가 자본주의로 가되,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민간이 다시 이 사이클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현재 지금의 뭐 부채 문제나 현재 지금의 그런 뭐 정치적으로 양극화 문제나 현재 지금의 트래핑 딜레마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성장 동력에 지금 미국이 앞으로 끌고 갈 거는 결국은 AI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AI와 네.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은 뭐 사람들마다 왈가왈부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이 이 방식을 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뭐 좋아서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국채를 담보로 하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채를 담보로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만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국채를 담보로 하네. 예. 근데 얘네들은 가만 보니까 자동으로 사는 개념이니까 네. 사라 압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네. 예. 그런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 제가 이따가 한번 좀 그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화폐 통화 속도 있잖아요. 예. 그게 현재 달러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러면 유통이. 네. 현재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한데, 달러에서 쓰이고 있는 우리 그 증권시장, 그리고 가상화폐에서 쓰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 유통속도, 이거 두 개만 비교해도 10배 이상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요? 실무시장을 끌고 오면 지금의 달러 시스템보다 훨씬 더 유통속도가 빨리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냉면을 10,000원 주고 사 먹을 때랑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때랑 네. 냉면을 한 그릇 먹는 거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냉면 2그릇 시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그 통화 회전이 많아진다라는 거, 통화 승수가 높아진다라는 그 의미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통화 거예요? 승수는 그거예요. 광의통화. 그러니까 본원통화 대비해서 네. 대출을 얼만큼 많이 했는지, 네네네. 그건 통화 승수로 올라가는 개념이고, 통화 속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도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거 있어요. 결제가 일어나는 게 T+2, 뭐 T+3 이런 방식이 아니라 T+0입니다, 바로. 돈이 바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를 저는 미국이 거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자산시장 쪽으로 결제통화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래되지 않는 걸 거래되게 한다. 네. 그거를 토큰화 개념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토큰화. 네. 미술품이 그러니까 됐든 다 쪼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한우가 됐든. 돈이 박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통화 속도도 한번 좀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큰 그림에서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리를 올려서, 네. 금리를 올리면 약한 고리부터 부러집니다.
그쵸. 그렇죠. 네. 제일 위급한. 지금 제일 약한 골이 어딜까요? 뭐 자영업자, 뭐 서민들, 중소기업들. 완전 크게 얘기해서 만약에 기업, 기업들. 개인, 예. 국가, 세계 중에 어딜까요? 개인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네. 국가 정부 부채가 제일 우리는 우량하니까. 근데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정부 부채가 제일 높잖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파란색 선 있잖아요. 예. 이게 GDP 대비해서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 규모가 아니라 비율.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 그러니까 GDP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음. 부채가 또 무지막지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 비율을 떨어뜨리려면 성장 GDP를 올리던가, 그러니까 맞죠. 국가 부채를 갚던가. 그렇죠. 그렇죠. 네. 국가 부채를 갚으려면 뭐 세금 걷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 세금 걷고. 지금 미국이 그 방향입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네. OBBA 법안 내년 초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감세. 네. 대규모 감세 법안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지금 국가 부채를 갚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에요. GDP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속도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화량은 충분해요. 지금 더 풀려고 하는 거지만 통화 속도만 빨리 돌려도 현재 GDP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까 통화량 곱하기 통화 속도라고 네. 했으니까 네. 그게 성장률이.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네네. 결국은 또 GDP라고 하는 거는 실질 성장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실질 성장이 올라가는 것도 GDP에 영향을 주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GDP에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 과연 연준의 목표치 2%보다 정부가 생각하는 전 인플레이션 목표율은 그거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좀 감내하고 가자. 네. 성장해야 되니까. 네. 예. 아하. 그 복리 효과라는 게 무섭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1년만 치면 2%나 3%나 따라서 성장이 커지는 게 1% 차이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연 복리로 올라간다 생각해보세요. 그 1% 차이로 계속. 연 3%씩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연 2%씩 만든다. 그 10년 뒤는 어떨까요? 20년 뒤는 어떨까요? 우리가 복리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네. 시리의 법칙이 아니라 복리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연에 2%씩 내가 만약에 번다고 이 수익을 낸다고 하면 복리 효과로 하면 내가 원금을 2배로 받는데 36년 걸립니다. 7이 나누기 2 해가지고. 근데 4%가 되면 70이 나누기 4를 하면 몇 년 걸립니까? 18% 걸립니다. 18년. 18년. 88년이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리 효과가 매우 무섭고, 그러니까 정부는 감내 가능한 인플레이션 수준까지는 우리는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연준의 목표는 2%, 그건 나랑 관계없고, 정부는 인플레이션 목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준과 정부가 다를 수 있다? 예. 오. 그러니까 연준이 어차피 그 통화정책 제1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니까 그거는 거기에 이제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설립된 제1의 목표일 뿐이고 네. 정부는 또 이제 성장도 해야 하는 거고 네. 부채 관리도 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그게 올라갔을 때 뭐 금리가 뭐가 문제가 되고 하면서 뭐 기준금리도 올릴 수도 있고 뭐 장기금리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이 정부라고 하면 정부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갈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금융억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금융 통제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나아가서 금융 억압.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채 금리는 실질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이론가가 형성이 돼요. 예. 근데 그거보다 낮게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공급량을 줄이든지 수요량을 늘리든지 그걸 가지고. 거기에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도 다 엮여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네. 단기채를 담보로 하시는 거 맞아요. 알고 네, 있죠. 네. 네네네. 그건 스테이블 93일 이내 국채를 사라고. 네. 단기채 비율이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이 되면 단기채의 수요가 확장이 그렇죠, 되겠죠. 늘어나죠.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정부는 단기채를 발행을 할 니즈가 생기겠죠. 그럼 장기채 공급량을 줄여도 될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모든 원래 단기채에 대한 비중은 국채 전체의 15에서 20% 정도가 그동안 생각이었던 그 권고 사항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아이비레포트 보면 나와요. 이게 한 2030년 정도 되면 단기채의 비중이 한 27%까지 올라갈 거다. 단기채 비중이 네.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네. 거예요. 그럼 권고 사항보다 훨씬 높이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권고는 15에서 20%를 단기채 비중을 유지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재무부한테 권고하고 있는 가이던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수요량 늘어나지. 그리고 요즘에 연준도 단기채 이제 그렇죠. 매입을 해서 매입한다고. 대체달표 확장한다라고 말 나온 거 아시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채에 대한 수요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단기채를 더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는 명분이 거죠.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명분이. 네. 그게 말이 좋아서 단기채 공급이지. 솔직히 말하면 짧은 기간 단기 우리가 이제 사채 쓰듯이 돈 짧게 빌려서 뭐 투자할 거는 뭐 몇 네. 년치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미스매치 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겪은 게 단기로 돈 빌려와서 장기로 대출해줘가지고 네. 나중에 이거 못 갚아하고 외환위기 난 것처럼. 네. 그럼 미국 정부는 그래도 돼요? 위험하지 수요가 않아요? 끊기면 위험하죠. 수요가 끊기면 위험합니다. 응. 수요가 안 끊기면 훨씬 안녕하다. 유리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금리가 지금 4%로 넘어갑니다.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근데 한 5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의 레벨이 나는 너무 비싸다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면 대표님은 10년짜리로 돈을 빌리겠어요? 1년짜리 돈을 빌리겠어요? 짧은 걸로 빌리죠. 네. 예전에 그리고- 제네 델런 그 그 재무부 장관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장기금리 너무 높으니까 단기 채권 우린 더 네. 많이 발행할 네. 겁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원래, 그게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도 그게 원래 맞아요. 기업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기업들이랑 개인들은 그게 위험한 게 내가 뭐가 문제가 되면 단기채를 하면 다음 차환 발행할 때 롤오버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단삼에 안 사주니까. 네. 그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이 사줄 수 있는 수요가 계속 있다라고만 하면 아하. 뒤에 이제 최종 대부자. 뒷배. 응. 제가 그래서 뒷배. 그 뒷배만 장면이 돼요. 물가보다 국채 시장을 떠받치는 기간으로 연준은 변모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음. 제1의 원칙으로 물가 안정을 내세우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그 많은 국채, 그것도 단기 국채 발행을 사주는 기관? 네. 이거 미국 연준에서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기분 나빠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예.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QE냐 QE가 아니냐 왈가왈부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파월은 QE 아니라고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정부가 연준이 사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채 비중을 늘릴 거다.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QE로 들어갑니다. QE와 같은 효과. 말을 맞춘 걸까요? 뭐 말을 맞췄던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니 옐런과 파월도 말은 안 맞췄지만 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제니 옐런이 재무부 장관일 때랑 네. 파월이 연준이자 하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연준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준만 보면 저는 지금 앞으로 해 나가는 방식이 QE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QE 효과가 안 나올 거라 봐요. 근데 정부가 네네네. 연준이 이렇게 해줄 거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을 단기채를 늘리고 장기채를 떨어뜨린다? 비중을? 공급량을? 그러면 이거는 QE의 효과가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장기채 공급량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공급량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수요는 일정 부분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과 별개로 금융 억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공급 축소로. 부동산이 공급량이 쫙 줄잖아요. 왜 강남의 부동산이 확 줄잖아요, 공급량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예. 그게 적정 가격이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미국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롤오버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왜 미국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추진을 했을까요? 법안을 막 만들어내면서. 그 절대 계획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부터 우리는 그쵸, 미국의 그쵸. 전략적 자산으로 이걸 끌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었죠.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올해부터 드라이브가 엄청 세게 걸리기 맞아요. 시작하고 있고 네. 뭐 클리어리티 법안, 뭐 지니어스 액트 그렇죠. 다 내년부터 시행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미국 정부가 제대로 돈을 많이 빌리고 부채를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으키려면 중기 혹은 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시켜야 하는데 왜 그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93일 이하 단기 국채를 담도록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단기 국채를 담아도 된다? 혹은 단기 국채를 담아야 한다? 어느 쪽이었던 걸까요? 일단 단기 국채 중심으로 뭐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게 뭔가 안전하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미국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살까? 가만 보니까 다들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죠. 원래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쓰레기라고 했어요. 쓰레기. 일기 때. 네, 일기 때. 네. 지금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보고. 자기 믿으라고만 하죠. 비트코인이 사라지잖아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나온 책들 보면 비트코인과 달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원래.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뭐 저는 암묵적 일시적이라고 보지만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가는 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코인이
탈달러 하려고, 그렇죠. 탈중앙화 네. 하려고 만들어진 거라서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 죽일 놈들 네. 이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국제 수요를 지탱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2008년에 나왔잖아요. 네. 양적 완화를 미국이 엄청나게 할 때 네. 정부에게 모든 거를 이렇게 맡겨버리고 이제 금태환도 사라지고 모든 게 네. 사라지니까 마음대로 통화를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반정부주의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탈달러, 그래서 탈중앙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비트코인을 가만히 보니까 결제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비트코인 엄청 제재하려고 하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품어야겠다. 네, 내 품으로 들어와.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확장시키기 전까지는 저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시장으로 완벽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비트코인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자산으로도 담는다고 하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고 나서는 그거는 이제 그때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아,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걸 쓰라고 해도 바로바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 무역 결제 만약 그걸 주면 빠른 결제는 되겠으나, 뭐 기업 간 무역 결제가 무슨 뭐 1시간, 2시간 때문에 뭐 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트래핀 딜레마의 문제점이 패권 국가, 기축통화국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네.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트래핀 딜레마는 그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무역 적자 나도 돼. 자본 수지 흑자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무역 결제로 시켜버리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들어오든 말든. 어차피 미 국채를 담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될수록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 국채에 수요가, 대한 국채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 하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니. 그러면 이게- 또 금리는 또 낮아질 거고. 네. 이게 약간 좀 산으로 빠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재밌네요. 모든 자료를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제 제가 스토리 좀 많이 풀어갈게요. 네네네. 예전에 유로 달러라는 게 있었어요. 유로 달러. 예. 유로 달러가 미국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수출해서 흑자 났던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얘들은 다 미국 은행에다 맡겨놨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 은행에다 맡겨놓으니까 이걸 금융 제재를 해버린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동결. 동결. 그래서 이거를 빼서 유럽은행에다가 맡겼어요. 네. 달러를. 그게 유로 달러입니다. 유로 달러의 네. 어원입니다. 미국에 있는 돈을 빼와가지고 유럽에 맡긴다. 미국이 처음에 이거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외화 유출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 그냥 별말 안 했습니다. 왜요? 왜요? 미국의 안에만 있던 달러가 예. 유럽으로 가서 어. 거기에 파킹이 돼 있으니까 예. 유럽 지역에서도 달러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실물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자기들 자국 통화들에 대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유로. 유로입니다. 유로. 네. 유럽 연합 만들어내고. 그리고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러시아 하나만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금융 제재 당하는 기업과 나라들이. 예. 그 유럽 기업들도 똑같이 다 빼놨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저는 미국 내에서만 절대 쓴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가 있고 원화가 다 있잖아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 신흥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쓰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화폐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 내주느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의하는 게 그걸 지금 우리 거잖아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느리긴 합니다. 예. 위협을 받을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더라고요. 의외로. 나이지리아 국가들. 자기들 나라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그렇죠. 달러를 더 쓴다고 하는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그들은 은행 계좌도 없고 아. 증권 계좌도 없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지고 있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질수록 더 믿을 만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네. 가지수가 더 늘어나는 월급을 그걸로 달라고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정적인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자국 통화 말고. 그러니까 원화 이런 걸로 주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렇죠. 달라고. 네. 뭐 송금 수수료도 우리나라는 거의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거를 커질 수 있도록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나라들에게도 US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라고만 네.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를 무역 결제에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99% 쓰고 있어요. USDT 이런 예, 걸로. 물론 이게 실물상에서 안 쓰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또 그게- 달러를 위협받는 게 브릭스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다들 그 미국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는 국가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합해서 위안화 결제 통화만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가 지금 전 세계 무역 결제에서 물론 제일 많이 쓰고 있지만 50%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99%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를 전 세계가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아니 커질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 네. 사실은 그거는 뭐 또 미국이 압박을 넣으면 예를 네. 들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아리백을 주장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쓰는 기업들 제품을 우리가 사서 쓸 거예요 하면은 어차피 그 밸류체에서는 아리백 맞춰 가야 하는 것처럼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면은 뭐 발주 주는 기업이 우리 이제부터 결제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스테이블 코인 해야지. 마련해 갖고 네, 네. 결제해 드려야지. 결제해야지. 그리고 그거 한 번 써보면 또 엄청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다가 맞아버리면 큰일 그치. 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고 아까 미국 정부 부채 비율 높다 했잖아요. 네. 1940년도도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 1940년도에 정부 부채 비율을 해결했던 방식이 한 20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때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GDP를 키우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때 한번 볼게요.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예. 위의 표와 아래 표를 좀 한번 좀 말씀드리면 1번 그림과 밑에 그림, 네. 2번 그림. 1번 그림이 이 회색 바 있잖아요. 네. 이게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입니다. 와. 정부 적자. 1940년대가 어마어마했네. 이때도 연간 정부 적자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음. 그런데 이 파란색 선이 그거예요. GDP 대비해서 통화량. 부채도 높고 통화량도 높고 뭐 지금이라도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관리했냐고 하면 이게 주황색 선 있잖아요. 네. 이게 3개월 금리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준금리 없어서 3개월 금리거든요. 3개월 국채금리인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었어요. 바닥에 붙어 있네요. 네. 이때 당시에 물가도 높았어요. 바닥에 붙어 있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YCC라고 해서 장기금리까지 통제했습니다. 2.5%로 네. 못 올라가게. 그게 사실 일본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채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적자를 많이 냈다. 통화도 많이 풀리게 했다. 그런데 금리는 낮게 유지했다. 이게 사실상 금융억압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못 올라가게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계속 용인했다고 하는 거죠. 일드 커브 컨트롤도 그러면 금융 억압 중에 한 종류? 그게 가장 큰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은 일드 커브 컨트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공급량 조절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네. 단기 국채 비중과 장기 국채 비중을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완벽 뭐 YCC 같은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주황색 선이랑 파란색 선 있잖아요. 네. 파란색 선이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주황색 선이 민간 부채입니다. 그런데 정부 부채 비율이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떨어집니다. 네. 민간 부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러면서 전체 GDP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럼 정부 부채 뭐 당연히 이제 거의 다 해결되는 방식으로 가겠죠. 민간이 키워가는 방식으로 가겠죠. 네. 이때도 국가 자본주의 계획 경제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막 뿌린 게 아니라 국가가 찍어주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투자하면서. 네. 이게 그래서 1950년에서 1940년부터 현재 사이클까지 그냥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동안 뭐 민간이 경기를 무조건 확장을 한다. 정부가 확장을 한다.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왈가불하는데 네. 어쩔 때는 민간이 확장, 어쩔 때는 정부가 확장. 이건 계속 시대가 바뀌었죠. 계속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2026년 어떻게 할 거냐. 정부는 금융억압을 철저하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금융억압이 안 되면 민간들은 부채를 못 일으킵니다. 겁나가지고. 이게 정부를 믿고 간다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금융억압을 정부가 해주면 민간 부채를 통해서 경기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나갈 거다. 2025년까지는 민간은 부채를 거의 안 일으켰습니다. 사실 오라클이나 요즘 나오잖아요. 요즘. 작년까지는 모든 화두가 다 정부 부채였어요. 정부 부채, 맞아요. 정부 부채. 근데 이제 약간 기업 부채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정부 부채 문제 나와서 뭐가 터졌습니까? 하나도. 항상 불안감만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 부채 사실 이제 전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작이니까 기사가 많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정부 부채는 뭐 역대급으로 지금 높아진 상황이지만 기업 부채는 GDP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2008년도 이후로 보다는 낮은 맞아.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민간 부채는 저는 이제 사실 시작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 부채가 늘어나는 걸 미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걸 전 유도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뭐 오라클이 됐든 메타가 됐든 오픈 AI가 됐든 막 회사채 장기물까지 찍어내면서 돈 빌려서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하는 것도 네. 유도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더 늘어날 거다. 네. 그게 아니면 절대 투자를 못 늘립니다, 기업들은. 근데 또 중국에게 뭐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AI 투자는 가속화해야만 하고 네. 돈은 당장 쪼들릴 수 있고 네. 그러면은 그 부채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또 투자자들은 생소하니까 AI 버블이 내보내 하면서 겁내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버블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사이클 끝날 때까지. 근데 그게 그러면 계속 간다. 그러면서 그래서 변동성은 그동안은 정부 부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2, 3년 끌고 왔잖아요.
이 변동성보다 민간이 끌고 간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사실상. 아, 그러면은 이게 더 커지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맨날 미국 연방정부 뭐 셧다운, 음. 그 다음에 민주당, 공화당 무슨 뭐 정부 부채 비율 뭐 상한 뭐 합의했네 못했네 결렬됐네 이러면서 막 증시 계속 흔들렸던 것만 해도 지겨워 죽겠는데 네. 민간 기업들의 부채 비율 올라가는 거 그거 갖다 나중에 수익 나올까 말까 네. 하는 거면은 파고가 더 높을 거고. 닷컴 버블 때 연간 20%씩 주식이 올랐어요. 예. 근데 10% 빠진 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어. 5년 동안. 그때 그래서 닷컴 버블 때 너 돈 벌었냐 물어봤을 때 돈 벌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게 끝까지 1% 물려 있었으니까. 1%씩 쭈르르 올라가지고 연말에 10%로 끝나잖아요. 예. 그럼 대부분 뭐 8% 10% 먹어요. 해피하죠. 근데 뭐 10% 올랐다가 5%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 10% 가잖아요. 어. 거의 돈 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이클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항상 버블 고점 그때도 똑같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 사이클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시장 매크로를 저는 많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인데 평온한 시기에 매크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평온한 시기에는 누가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의 이익만 잘 분석을 해서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시기가 있었나요? 요즘에. 예. 평온한 시기가 크진 않았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격변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통 4, 50년 주기로 일어나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초반에 2026년 폭풍의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요거예요. 네. 오. 그 삼박자를 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 GDP가 커지면서. 어.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어. 그럼 확신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민간 부채는 늘어나지만, 네. 기업 부채는 늘어나지만, 그때 성상영 부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네, 이렇게 안심하면서. 성지 영상으로. 그거랑 다 엮일 것 같아요. 생산성이 올라가는 시기와 정부 부채가 떨어지는 시기와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는 시기 거의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 그때 사람들은 과열의 분위기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는 거.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예. 미국 정부는 멈추지 않아요. 아, 그 방향으로. 끝날 때까지 네. 끝난 네. 게 아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멀미하는 사람들이 고속버스 타고 갈 때 이 멀미약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먹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약기운도 또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타고 가서 내리는 건지 6시간 가는 건지 미리 이제 기사님이 알려주면 좋은데 알고 싶은 거죠. 왜냐면 안전벨트 지금 꽉 매야 돼. 파도 타기인 거 알아. 우리는 서핑 선수가 아니야. 막 멀미나 죽을 것 같아. 알려주세요. 얼마나 힘든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표를 좀 한 번만 더 볼게요. 좀 머리 아프죠? 보니까. 아니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알았어요. 아니, 이 어려운 얘기를 또 이렇게 아. 재미나게 해주시니까. 파란색 실선이 M2 통화량의 전년비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미국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입니다. 이게 보면 M2 증가율이 2020년에 빡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 있잖아요. 지금 요 정도 수준인데 아직 과거 대비해서 보면 은행 대출은 시작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바이든 정부 때는 철저하게 통화량 확장을 통제하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뭐 9%까지 올라갔잖아요. 통화량을 통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2022년도 이 통화량 증가율 있잖아요. 네. 이게 떨어졌고 반등은 했지만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화량이라는 게 광의통화거든요. 광의통화. 민간 대출. 네. 민간 대출이 아니라 정부가 국채를 가지고 그때 사이클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예.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이게 약간은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돈이 생겨나요. 근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자님한테 있던 돈이 정부로 들어오고 그렇죠. 정부가 그걸 집행을 해주잖아요. 네. 정부에 있던 돈이 대표님한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있는 돈의 자금의 재배치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재배치. 네. 잉여 자금에 있던 돈들을 빼와서 투자하려고 하는 쪽으로 줍니다. 보조금 형태로. 나는 AI를 하려고 해. 나는 뭐 그냥 돈 가지고 있으려고 해. 그럼 너 그냥 국채 가지고 있어.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맞바꿔치기 합니다. 정부는 줍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투자를 일으킵니다. 그걸로. 이거는 광의통화 창출이랑은 좀 달라요. 보통 광의통화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커집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 때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하. 대신 성장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가면 안 되니까 그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금의 재배치. 꼭 필요한 곳에만 주사기로 이렇게. 네. 그 정부 부채가 그래서 늘어났던 겁니다. 민간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주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근데 저는 앞으로 트럼프 사이클은 광의통화 창출로 갈 거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대출이 생겨나면서 네. 새롭게. 네. 그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 힘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지금 통화량 중에서 네.
연준이 찍어낸 통화량은 네. 전체 통화량의 10%도 안 됩니다. 90%는 광의 통화. 급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게 커진다고 하면. 근데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광의 통화를 키운다. 그래서 금리나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네. 민간 대출이 민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네, 네. 대신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찍어주는. 국가 자본주의로. 네. 그게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트럼프의 그 관료들 있잖아요. 기술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관료들. 그 관료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어느 기술에 투자를 해야지 지금 패권 유지가 되는지, 이거는 뭐 이렇게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다. 협의의 대상도 아니고 네.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분명하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풀어라. 아, 그래서 규제 푸는 네. 거고. 이게 인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산업혁명 때 영국이 아,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공장을 매일 돌려야 되잖아요.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굴뚝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네. 그때 기계가 없었잖아요. 사람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굴뚝 구멍 때문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요. 예, 그때 7살이 들어왔습니다. 7살. 그게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아닙니까? 아, 그래. 설국열차 맞아요. 보면 그 안에 증기기관인가? 요거 떼고 뭐 막히면 뚫어야 되는데 어른이 못 들어가니까 어린이한테 들어가. 딱 그 장면이에요. 몰랐을까요? 그거 하면 기관지 안 좋아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가 지금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볼 때는 인권을 2순위로 둔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뭐 4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2026년에 네. 그래서 가능한- AI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저는 인권을 말살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다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좋아하는 중국이 제일 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도 트럼프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트럼프가 빗장을 푼다고 하는 거죠. 오. 근데 이게 대중의 호응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모두가 막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거는 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일반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공장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이런 건 눈에 확 띄고 네. 공분을 살 수 있는데 네. AI로 인해서 조금씩 인권이 침해되고 초상권이 뭐 침해를 이런 거는 사람들이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 나중에 지금의 미국 같은 데 살래, 뭐 지금의 뭐 브라질 같은 데 살래,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개발을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떨어진다 라는 그거가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뭐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대중들까지 모두가 이게 맞다라고 보면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방향을 가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I가 나중에 괴물이 될 수도 있고 로봇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게 설사 그런 우려가 있을지언정 멈출 수는 없어. 네. 이거네요. 저는 이번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설국열차는 멈추지 않습니까? 네. 아, 우리는 그러면 1등 칸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저 맨 뒤에 있으면 우리나라도 힘든데. 그래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정부 주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미국을 말씀드리다가 일본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본 한 페이지 정도 갖고 왔는데 지금 다카이치 내각이 지금 하는 방식이 미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국가가 빚을 내도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옛날부터. 국가부채였거든요. 국가부채. 네, 거기 뭐야 원체 유명하잖아. 네, 원체 유명하죠. 200%도 네. 훨씬 넘으니까. 지금 왼쪽 표 한번 보세요. 정부 부채, GDP 대비해서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 있잖아요. 네.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 약간 꺾였네 여기.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GDP 대비로 네. 성장을 해서 네. 그 부채 자체가 준 게 아니라 네, 부채 자체는 안 줄죠. 그렇죠. 예. 성장을 하니까 GDP 대비로는 네. 비율이 준다. 네. 지금 일본이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일본은 이거를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워낙에 그 잃어버린 30년이 있었잖아요. 트라우마. 그러면 사실 일본이 뭐 BOJ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금리 올린다고. 금리 올린다. 음. 올리긴 올릴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네네네. 엄청나게 올릴까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막 세게 주면서 일본은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것보다 성장이 디플레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우려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장을 절대 멈추게 약간의 브레이크는 밟을 수 있죠. 근데 절대 멈추게 안 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거지 차를 멈추는 게 아니다. 네. 이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속도, 이 비율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계속. 근데 저는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모든 국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부채를. 빚을 갚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네. 국가잖아요, 국가. 그런데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나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아, 그쵸.
상대적으로 일본도 뭐 기초 엔화가 통화 중에 하나잖아요.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꼽히기도 하고. 나라의 힘이 빠지면 그게 국방도 매우 중요하고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 나라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지금 뭘 보고 있어가지고 네. 1940년에서 1960년 제가 아까 전에 그 정부 부채 비율을 쭉 해결했댔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최강 자산은 뭐였을까? 최강자산 미국 내에서요? 예, 그냥 미국 내에서 그냥 뭐 원자재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위에 써 있네요. 주식이라고. 예.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네. 정부 부채가 높았고 모든 게 다 높아서 모두가 다 우려했는데 네. 그 20년 동안 내가 만약에 나는 일만 열심히 할게 나는 그냥 왜 월급을 어디다 매일 정기적으로 투자할 거다 했던 사람이 어디에 투자한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까? 주식. 그게 네. 주식 진짜 아이러니하다.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때 당시에 이게 파란색 선이 인플레이션이고 녹색 선이 1940년에서 1955년까지 해서 이게 녹색이 주식 움직임이거든요. 네. 이게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YCC 했다고 이때. 인플레이션이 15%, 19%까지 올라갔는데도 물론 이게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때도 계속 YCC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방을 막겠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조정받아요, 무조건. 네네네. 근데 뒷배가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게 기회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버블이 꺼진다가 아니라 변동성은 기회라고 보는 것 자체가 하방이 있다. 이게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괜찮아. 금리 많이 못 올릴 거야. 네. 아니면 미국은 부채가 정말 많은 나라여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정부 부채가 감당이 안 돼서 미국이 그렇게 높은 금리 인상을 용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고 주식을 버텼다가 깨졌던 게 22년, 23년이었잖아요. 근데 당시랑 확실히 다른 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것도 있고 2022년도도 예. 경기 침체를 안 받았잖아요. 침체까지는 안 네, 하죠. 그거를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 논쟁만 많았고. 2022년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데 예. 2022년도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주식시장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까? 모든 걸 팔고 떠날 때였습니까? 지나보면 그때 기회였지. 샀어야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앞으로 20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근데 매우 사실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짧아 보이지만 그 되게 고통스러운 한 고통스러웠죠. 2년 동안이었어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더 그랬고. 그렇죠. 네. 그거를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생길 때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잖아요. 1940년에서 60년에도 10%, 15% 인플레이션을 다 용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복리 효과가 되면서 GDP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성장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다. 대신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또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용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돈이 더 비싸게 된다. 훨씬 비싸게 들고 지금은 따라오는 애가 거의 못 끝까지 따라왔고 내가 경기 침체로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있을 때 여기는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든 안 오든 금융 억압을 가지고 계속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할 거라고 하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더 절하될까요? 뭐 더 절상될까요? 떨어지겠죠. 예. 그럼 자산의 가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올해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뭐 내년에 10% 올랐다고 쳐도 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아무도 돈을 못 번다고. 그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그 매크로를 가지고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20% 하락해서 절대 조정이 안 됩니다. 50%씩 빠지고 막 이래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돌아보면 22년에도 침체까지는 가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년 반 정도 시장은 쭉 밀렸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이렇게 본다라는 네. 거예요. 1970년도에 폴 볼커가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올릴 수 있었던 네. 배경이요? 네. 그 아저씨가 힘이 세서 키가 2m가 넘어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맞아요. 아저씨 키가 2m가 넘어요. 정답입니다. 권총도 갖고 다녔다고 하고 키가 2m 넘어서 우리 끝내죠, 그걸로. 힘세서 누가 내 앞에서 까불어 뭐 이러면서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당시에는- 해서라도 물가 잡아라. 당시에는 정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약한 고리는 기업이었고 개인이었고 그때 다 죽었습니다. 맞아. 그 이후로 사실 미국은 중산층이 사라졌어요. 50년 정도. 그래서 단기간의 역사만 보시는 분들은 폴 볼커 당시에 진짜 미국 내에서 저 사람 잡아서 해야 역적. 된다. 그래서 살해 위협 정말 많이 그렇죠. 받았대요. 그래서 권총을 차고 금리를 다녔다는 거예요. 올리면 약한 고리부터 부러져요. 그 약한 고리는 안 좋은 사람부터 부러집니다. 그럼요. 이게 실업자 엄청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경제를 공부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기업들은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초반에. 음. 근데 누가 비싸게 파냐고 하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많은 기업들부터. 그렇죠. 그게 돈 많은 애들이 더 인플레이션이니까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상황에는 매출액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죽나요? 약한 고리. 약간 이제 돈 좀 벌려고 하는데 음. 떡볶이 아줌마는 먼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죠. 엄청 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항상 그냥 단순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올려다 이거를 요즘에 서민들이 더 외치거든요. 죽어도 그쪽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이 매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해결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데 위험한데. 네. 근데 성상현 부부장님의 핵심은 그것을 연준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을 해도 다 소화해줄 그 뒷배가 연준이 있는 것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이해해줄 수 있는 정부가 또 뒷배 역할을 서로가 해주는 이 균형이 계속 살아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그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국채나 이런 것들을 예. 시장가, 이론가 대비해서 누가 비싸게 사겠냐. 채권 자격단은 뭐 있고 막 이런 얘기도 그때 다 있었거든요. 1930년대요? 1940년에 그때 40년대. 물가도 높고 했잖아요. 예. 그때 막 대공황, 유율 정책으로 해결하고 네네네. 뭐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그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몽둥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사주면 결국은 자산시장을 망가뜨리는 거는 뭐 연준은 기준금리를 관리하지만 시장금리까지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금융엉합이라는 거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결국 금융기관들까지 다 한다는 방식이에요. 니네 보고 대출해줘라고 할 때 내년에 경기가 엄청 좋아질 거니까 대출해줘라. 말 안 듣죠? 안 듣죠. 근데 말안 들어? 니네가 해야 경기가 좋아진다. 그 해. 이거는 말 들어야 말 돼요. 들어요. 네, 그렇지. 네. 다 그러니까 맨날 저기 뭐 그 관료들이 은행장들 불러보고 모아, 하는 모아, 거니까. 모아. 네. 사실 제가 그런 그래서 은행 대출 증가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동안 미국 얘기죠. 네, 미국 그동안은 은행 대출 증가율을 정부가 용인하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었고, 얘기. 지금은 이제 이쪽의 사이클을 키우려고 한다. 어. 그러면 이제는 뭐 지금 뭐 벤더 파이낸싱부터 해가지고 기업들 대출 증가율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 내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보내드릴 수가 없죠. 잡아놓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우리 뒷배 없나? 성상현 부부장님 못 가게 할 수 있는 뒷배 우리 없어? 덩치 큰 사람? 아. 오늘까지 결론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번 또 오면 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결론을 대놓고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보는 시장은 어느 정도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기업들이 자기들 버는 돈에 대비해서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캐펙스 투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빅테크들이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 시기가 그럼 과연 언제 있었을까? 그때를,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이 빨간색 선이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네. 막대선이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 지출입니다. IT 기업들, S&P 500의 IT 기업들. 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있잖아요. 네. 이때 기준금리는 높았는데 자본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고요. 지금 기준금리는 높았는데 자본 지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리를 떨어뜨릴 때 지출이 늘어나는 이런 민간만 독자적으로 하는 혁신 사이클에서는 이 사이클이 맞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금리랑 관계없이 지출을 늘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조건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5년도에도 다르파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에서 네네네. 어떤 부분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인터넷 쪽이었어요. 그래서 아파란트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 연구기관이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민간 사이클이 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네네. 그때도 금리랑 관계없이 늘렸고, 현재도 국방부에서 국방수원법 이런 거 보시면 국방부에서 AI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단순 이거는 민간 사이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안보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AI 사이클이 과연 멈출 수 있을까? 미국은 지금 기술과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과연 멈출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그 민간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기업들도 더 늘어나면서 더 증폭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폭은 커질지언정 절대로 네. 멈추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기준금리가 26년도에 훨씬 더 낮아지고 하면 네. 어차피 AI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줄일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시장에서 보는 AI 버블론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덜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낮아질 수 지금 있다. 돈이 안 벌리는데 네. 투자만 한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우려잖아요. 네. 미국 정부도 GDP 대비해서 비율이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려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해결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매출액을 올리든지 음. GDP를 올리든지. 근데 여기서 그만 멈출까요, 그거를? 그거 올리는 방식을? 절대 못 멈추죠. 네.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리고 우리가 망했을 때 그냥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그걸 멈출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그 기술 전체주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기술 관료들, 테슬라도 있고 팔란티어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는 지금의 미국의 주류 기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이게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지금.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 그 빅테크들이 나 혼자 잘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닐 테고. 아니죠, 절대로.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성능 좋은 배, 아무리 큰 배를 만들었어도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기술 발전과 네. 통화정책, 또 정부의 지원이 다 네. 맞물려서 가야 되는 네.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누가 그게 겁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대출해주는 사람들도 다 무서워하고 하는데 누가 이거를 지금 현대 상황에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미심쩍어 하는 상황이고, 전 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언제 바뀌냐? 결국은 생산성인 것 같아요. 생산성을 보여주느냐. 근데 그 생산성이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빅테크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회사들의 생산성인지, 이 AI로 인해서 미국 전반적인 네. 생산성인지 네. 어떤 거예요? 생산성은 보통 그 후자에서 나와요. 보자. 네. 지금 우리는 AI에 대해서 네. 본 AI가 자본 지출밖에 못 봤어요. 하드웨어 까는 거. 네네. 그거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 그렇죠.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 그럼 사실상 AI 쪽에서 지금 실생활에 쓰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하드웨어에도 분명히 캐펙스 투자가 어느 수준부터는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AI가, 그런 사람들은 AI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완전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AI의 도입이 이렇게 확대될수록 이 AI 뭐 이런 쪽에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거를 쓰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새로운 뭐 창출이 계속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라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을 다 뭐 로봇으로 다 대체하고 우리는 다 뭐 일할 데가 없고, 그런 방향으로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이제 산업이 뭔가 혁신이 됐을 때 네.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될 저는 거고, 그렇게 보고 AI도 있어요. 네. 마찬가지일 네, 거다. 네. 아, 사실 일각에서는 AI가 노동을 완전히 대체해서 뭐 AI 뭐 6개월 동안 우리 연구 다 중지하자 막 이런 운동도 있었고 하니까 그게 예전이랑은 되게 다르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부장님이 보시는 거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컨설팅을 하더라도 AI가 컨설팅을 다 대체한다. 저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더 더 정교하게. 많은 컨설팅을 하겠죠. 정교한 컨설팅을 더 네.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창출이 되지. 그러면서 이게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키고 그런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이 AI의 그 개발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까지 AI. 이거는 그냥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밖에 아직까지 못 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사이클은 우리 인터넷 사이클. 그때는 AI 소프트웨어 버블 가는 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깔고 있는 상황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클이 과연 끝물일까 아닐까에 대해서도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차들을 상상해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생산성은 요 표만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생산성은 아직 AI의 생산성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저런 게 데이터로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봅니다. 근데 프레드 혹시 아시죠? 프레드. 예. 프레드 보시면 예. 이거 미국 연준에서 운영하는 뭐 통계 사이트예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산성을 볼 때 이거 제가 점선과 실선을 가져왔는데 네. 이게 논팜 비즈니스 섹터라고 하는 레이버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요걸 치면 이게 사실상 생산성을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기도 해요. 비농업 비농업. 부문의 네. 생산성. 네. 생산성 이 흐름이고, 이 점선 있잖아요. 네. 이게 GDP 디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GDP분의 명목 GDP이기 때문에 실질분의 명목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냐고 본다고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여주는 CPI보다 전 이게 좀 더 정확하다 보거든요. 네. 이걸 보면 70년도에는 생산성은 안 나오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박살났죠 이때. 40년도에는 물가도 올랐지만 생산성도 높았다. 아하.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갈까? 아.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저는 이렇게 간다고 본다고 하는 거죠. 40년대처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가도 높은데 생산성도 생산성도 버티는. 그래서 지금의 이 높은 물가를 버티면서 가는. 그러면 GDP 측면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제가 살짝 여쭤봤었던 오늘의 결론으로 따지면
물가는 오르지만 결국에는 이 AI 시대에 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느냐, 네. 생산성이 안 올라갈 것으로 보느냐, 네. 거기에 답이 있다. 거기 이렇게 답이, 보면 돼요. 거기 답이 있어요. 아직은 안 올라왔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려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AI의 초기 사이클로 가면 아직까지 생산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아니다. 저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빅테크 한두 개는 뭐 파산할 네. 염려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생산성은 국가별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개발자 한 명이 있는데 자동화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요. AI 덕분에. 네. 저희가 노다제 아이얼로트 그 유튜브도 있는데 그 자동으로 LLM 서비스로 자동화해서 만들고 영상 음성 자동으로 혼자 만들어서 혼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 것만 봐도 과거에 한두 사람 추가 고용해서 하던 거를 그냥 전문용어로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게 아직까지는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저 밑에서부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생산성 있잖아요. 98년도에 2%이다가 98년도에 갑자기 4%로 점프했어요.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성은 선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런 지능의 생산성 있잖아요. 아하. 그거는 선형으로 절대 잘 안 움직여요. 계단식으로 확 네, 올라가는. 나올 때는 팍팍 올라간다고 그런 거죠. 찔끔찔끔 안 올라가고. 저는 그 생산성을 이번 사이클에서 보고 있어요. 갑자기 올라가는. 그러면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생산성을 누가 가장 큰 포텐을 터뜨릴 것인가? 이렇게 보면 더 아이디어가 좋을 것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돈이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갈까? 같아요. 예. 하이퍼스케일러 지금 같은 하는 곳으로 많이 갈까? 아니면 네. 뭐 플랫폼 기업으로 많이 갈까? 아니면 지금 뭐 결제 은행으로 많이 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근데 증시나 나스닥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는 99년도에 나스닥이 80% 올랐습니다. 98년도까지 나스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98년도 하반기에 생산성이 2%에서 4%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지수에서도 사는. 네. 그런 뒷배인도 정부가 받쳐주고 있으니. 네. 2000년에 닷컴버블이 꺼졌잖아요. 네네. 그때 왜 꺼진지 아세요? 이거 너무 이거 음모론으로 가나? 닷컴버블이 왜 꺼졌을까요? 당시에 잠깐만 그 그때 어떤 무슨 뭐 일이 촉발되는 있지 않았어요? 사건이 뭐 나 새로운밖에 기억이 안 나. 챗 GPT 치면 그런 촉발되는 네. 사건들은 뭐 그런 거예요. 분식회계, 엔론 분식회계도 있었고, 네네. 뭐, 아 맞아 엔론 네. 엔론 사태가 있었어. 뭐 비싸기도 했었고. 네, 네. 근데 98년부터 해서 99년 미국 정부가 적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흑자 기조로 돌렸습니다. 정부가 흑자를 건다고 하는 거는 민간은 적자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왜 갑자기 그런 기조를 바꿨어요? 정부가 그때 이제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은 맨날 재정 적자 나는 나라잖아요. 네네네. 정부가 흑자를 갔다고 하는 걸 해서 모든 사이트에서 모든 언론에서 와 미국은 드디어 이제 흑자로 돌고 좋아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유동성을 측면에서 보잖아요. 이거는 유동성 측면에서 엄청난 악재인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은 돈 안 쓴다는 거니까 정부가.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뺏어온다고 하는 거니까. 달러는 세 개의 양동이가 있습니다. 정부, 민간, 그리고 국외. 미국 정부가 적자를 낸다고 하는 거는 국외나 미국 민간으로 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 흑자를 낸다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 뺏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민간이 냈을 때 줄 수가 없고. 아시아 그때 외환위기 다 났죠. 뺏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닷컴버블 꺼졌죠. 저는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정부는 그때 더 이상 인터넷 개발은 필요가 없다. 네. 우리 이미 패권 잡았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더 개발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폐기 처분될 거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인터넷 하고 있는데 막 디코딩 하고 있으면 그때도 코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아, 더 이상 그쵸, 발전이 되면은 안 되는. 근데 이거 약간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한데 근데 그러니까 현재는 생각을 거보면은 2000년 그때 막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또 IT 버블이 꺼진 것도 있어요. 네. 그거 다 허용했다고 본다는 거죠 저는. 정부가. 아하. 이거 정부가 흑자를 돌렸고 그게 재밌다. 재밌죠. 그래서 정부의 적자는 그렇게 우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는 적자 계속 내도 돼. 그게 미국이라면. 네. 그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냐? GDP로 해결한다. 그걸 흑자로 해결한다? 그거는 유동성 측면에서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렇죠. 저는 흑자로 해결한다? 그러면 제 뷰도 바꿀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다 팔고 떠나야 될 때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방향도 봐야 되는 거고 내용도 봐야 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아까 전에 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유통 속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사이트를 들어가면. 오. 네네. 매번 달라지긴 하는데 네. 제가 한 날에 그 캡처를 해온 자료긴 한데 USDC 이 노란색 선이거든요. 이거의 통화 속도를 보면 지금 10일에서 한 20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미국 달러가 1.3에서 1.5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배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구나.
이거를 만약에 실물 시장으로 끌고 와서 네. 돌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10, 20, 이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확실한 건 달러보다 높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달러 지폐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래하지 못했던 것들을 거래하게 네. 하면서 네. 토큰화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결제 속도를. 결제 일수도 빨라지고. 음. 그리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그 결제를 시키겠죠.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돈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돌리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얘기했었어요. 돈 푼 만큼 GDP 올라간다. 그건 통화 속도가 빡이라고, 그러니까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물 시장이 빠르게 돌 때, 활발하게 돌 때, 돈 실물 푸는 시장이 것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죠. 통화 속도가 예전에는 2였던 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간에 가상화폐에서만 쓰도록 안 만들고 실물 시장으로 끌고 오는 법안들이 점점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지니어스 액트 뭐로 또 사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결국은 기업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화폐에 대한 관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점,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좀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좀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금융 위기 때는 대형은행의 연체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파란색 선이거든요. 지금은 중소형 은행의 연체율이 높습니다. 중소형 은행의 연체율은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있어요. 통폐합시키는 방식으로. 대형 은행이 사버리는 방식으로. 그러면 중소형 은행의 연체율은 사실상 요즘에는 그래서 중소형 은행의 연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소형 은행으로 예금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믿는다는 거죠. 그 예금자들도. 근데 어쨌든 지금 대형 은행의 연체율은 높은 상황이 아니고 은행 시스템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팍팍 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문제되는 게 사모대출이랑 그런 쪽이거든요. 사모대출의 핵심은 이게 전이가 될 수 있는 태풍의 핵이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대출이 뭔가 문제됐어요. 사모대출 해준 기업들이 문제됐어요. 그러면 대출을 해준 운용사에서 망하는 거면 여기서 망하고 끝이면 그냥 거기 펀드의 돈 가입자들 그 투자자들만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확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만약에 뭐 여기저기 엮여 있어가지고 내가 터지면 얘도 터지고 다 같이 터지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거는 태풍의 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은행은 엮여 있잖아요. 네네. 리만 브러더스나 AIG가 터지면서 리만 브러더스만 터지면 되는데 리만 브러더스 뒷단에 또 여기랑 또 파생이 되어 있던 기업들이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모대출 시장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얘기 많았습니다. 2022년도에 그 상업용 부동산 네. 문제되면서 금융위기 온다, 미국. 맞아요. 뭐 왔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빠졌고 네. 몇 군데 파산했습니다. 예. 근데 아. 지금 사실 그게 위기로 빠지진 않았거든요. 파생의 파생까지 번지지는 네. 않았다. 그렇게 대출을 나간 게 은행 대출이 아니었고 이거랑 비슷한 대출이었습니다. 전부 다. 펀드에 통해서 들어간 대출들. 그러면 이게 파생돼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이 그냥 손질 내고 끝나는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도 네. 어느 한두 개 불이 날지언정 네. 그게 옆집 큰 집으로 옮겨 붙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 CEO들 있잖아요. 예. 이 사모대출을 위험하다고 하는 예. 뷰들은 좀 약간 걸러들으면 좋아요. 어떤 뭐 캐피탈 어떤 거 위험하다. 자동차 캐피탈 JP 위험하다. 모건 다이먼 회장이 위험하다 했잖아요. 예. 모든 대출의 가장 그 핵심 비즈니스 있잖아요. 원래 그 모든 건 다 은행 거였어요. 그게 사모 펀드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먹거리를 다 가져간 애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걸러들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의 크기.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요만한 공룡이 요만한 고양이들 쟤네 때문에 위험해요. 하는 거랑 그 사람은 사모대출이 자기들 수익 가져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걸러들어야 할 것도 걸러들어야 하고 성상영 부부장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집중해서 제 얘기도 좀 들어야 걸러들으시고. 아예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네. 예전에 그 미국 투자 메가사이클 책에도 있었고 패드 인사이트에도 네네네.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인사이트가 대단하십니다. 진짜. 빅테크 투자, 부재 파이낸싱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요즘에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빅테크들이 왜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까? 돈도 많은데. 이게 오른쪽 표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이힐드와 투자 등급의 어떻게 보면 CDX 지수라고 해가지고 네. 부도율이랑도 추이가 비슷하고 네.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 네. 그 가산금리 네. 이런도 추이가 비슷하거든요. 네네. 지금은 역대급으로 회사채 스프레드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럼 기업들은 지금 조달을 하면 돈 빌리기 좋은 시기. 네 이게
올라갔을 때는 돈 빌리기 안 좋은 시기잖아요. 비싸게. 그게 2007년, 8년 보면 이렇게 올라간 시기에는 높은 거에 해야 되잖아요. 차이가.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빌려놓으면 쓸 거는 자기들이 계획을 해놨을 거고 지금 내가 적기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회사채 파이낸싱을 해놓는다고 하는 거죠. 내년 되면 좀 더 좀 더 빌리기가 좀 빌릴 때 더 높은 금리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지금 빌리는 게 훨씬 더 빅테크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있어도 회사채 금리, 회사채로 조달을 해서 자금을 땡겨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때 금리가 낮았잖아요. 네. 그때 하버드에서 100년짜리 채권 발행했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잘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하버드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했을까? 아니면 아, 좋았던 시기여서 발행했을까? 금리 쌀 때 5년짜리로 발행 안 하고 왜 굳이 100년짜리 발행했을까? 멀리 내다보고. 저는 무조건 멀리 내다보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채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위험 이것만 보지 말고 얘들이 이걸 왜 발행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들의 계획일까?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하는 상황일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면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너무 이게 위험하다고 모든 자산 시장을 봐버리면 투자 못 하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부채를 보더라도 부채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당장 운영자금 모자라서 직원 월급 줄 돈 모자라서 높은 금리에도 돈을 빌려가는 회사는 망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그렇죠. 지금 금리 쌀 때 레버리지. 투자해준다는 돈 빌려준다는 사람 많을 때 싸게 많이 빌려놓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거니까. 차원이 다르고 그 모든 해결은 결국 실적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냥 모든 게 다 이익으로 이어지면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생산성도 그렇고 전부도 GDP가 올라가면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이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너무 재밌게 오늘, 들었어요. 오늘 진짜. 제가 뭐 저한 준비한 걸 세 번째- 다는 말씀 못 네. 드렸는데 어. 하여튼 뭐 그런 변동성은 무조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건 닷컴버블 꺼질 때 좀 꺼지는 시기니까 도망가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비중 조절을 해놓은 그 현금을 채워나가면서 그때는 좀 매집해야 된다? 이것만 잘 판단을 해도 이번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잘 그러네. 가는 거에 있어서 나도 동참을 할 수가 있고 동참을 하면 수익은 클 것 같다. 근데 동참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죠. 네.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변동만 놓고 보면 그냥 영혼까지 털리는 거고 그래서 레버리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네, 버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본질을 또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인사이트를 우리가 또 빌리는 아, 거고. 네네. 어마어마한 성상현. 인사이트였어요. 예, 성상현 부부장님의 어마어마한 아,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좀 뒤에 아쉬움을 남겨야 돼요. 저희가 못 다 다룬 게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 또 한 번 더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뒷배는 없지만 그런 계산은 있습니다. 한 번 또 모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